삼부 영혼회귀, 이거 좀 보죠. 그래서 그 영혼회귀하고 관련된 짜르손이 이렇게 말했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삼부의 13번째에 치유되고 있는 자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모든 것은 가고 모든 것은 되돌아온다. 존재의 수레바퀴는 영원히 굴러간다. 모든 것은 죽고 모든 것은 다시 꽃 피어난다. 존재의 세월은 영원히 흘러간다. 우리는 영원히 회개한다. 왜소한 인간도 영원히 회개한다. 만물이 영원히 회개하고 우리 자신도 함께 영원히 회개한다는 사실을, 또 우리가 이미 무한한 횟수를 거쳐 존재했으며 만물도 그랬다는 사실을, 그대는 이렇게 말하리라. 나는 이제 죽어 사라진다. 나는 무가 된다. 영혼도 육체도 마찬가지로 죽게 된다. 하지만 내가 얽혀있는 원인의 매듭은 회개하고 이 매듭은 나를 다시 창조하리라. 나 자신이 영원 회귀에 여러 원인에 속해 있으니. 돌고 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윤회서라고도 민간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런 해석하기도 힘든, 뭐 아리까리하죠. 이런 얘기를 해요. 알듯 말듯. 그래서 이제 이걸 철학적으로 이렇게 해서는 저걸 이제 논리적으로 따져가지고는 이 얘기가 안 된다. 영원히 회귀하면 이게 운명론 아니에요. 그런데 너희 운명을 극복하라. 이건 또 서로 모순되지 않느냐. 뭐 이런 해석도 있어요. 그래서 서양의 역사 철학이나 형이상학 이런 걸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이론이 있습니다. 하나는 회귀론이 있어요. 회귀론. 역사가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한다는 거예요. 자연 현상이 그렇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순환론이라고 불러요. 순환론. 돌고 돈다는 말 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기독교 역사관, 이거는 시작과 끝이 있어요. 창조에서 최후의 심판. 이거는 이제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사람이 이게 선형사관이라고 그래요. 시작과 끝이 쭉 이렇게 올라간다. 그랬는데 니체는 자기의 형이상학으로 이게 일종의 존재론인데 영원 회귀 사상을 택했다는 겁니다. 뭐 논리적으로 보지 말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야 되냐, 이렇게 하는 해석이 저기 나오는 거예요. 삶의 모든 순간이 반복된다. 우리가 현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게 된다. 삶이 계속 반복되면은, 뭐 그게 거의 이렇게 볼 수 있지만은, 현재의 삶이 반복되면은, 현재의 삶을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를 결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한번 살고, 이게 사라진다고 그러면은 막 살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계속 반복된다고 하면은, 한순간도 우리가 허틀에 살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똑같이 올 거니까. 그래서 니체는 이제 이 영원회귀 사상을 통해서 순간순간을 사랑하라. 내 운명을 사랑하라. 아모르파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순간의 선택에 따라서 과거가 달라지고 미래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순간의 선택은 이제 현재인데, 현재의 선택에 따라서 과거가 달라진다는 말은 이해가 좀 힘든 거죠. 과거는 그대로 있죠. 그러나 이제 어떻게 보면 과거의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똑같은 과거인데 현재에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과거를 달리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준익 어떤 사람이나 다른 해석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삶의 순간에 영원히 반복되기를 바랄 정도로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아라.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살아라는 거예요. 이 순간. 이것이 영원회귀가 우리에게 주는 어떤 메시지다. 생을 긍정하라고 하는 메시지다. 그래서 이제 운명론으로 해석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전문가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뭐 영원히 반복된다. 뭐 저런 측면이 또 없는 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니체의 그 운명의 사상, 너 인생, 너 자신이 되라, 뭐 운명의 주인공이 되라, 뭐 이런 말하고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지 간에 영원회귀의 메시지는 니체의 형이상학이고 순간을 잘 살아라. 순간에 충실해라. 이런 메시지더라고 긍정적인 해석을 내립니다. 그리고 이제 4부, 이게 징조해서 마지막인데 제일 끝부분입니다. 짜르스라는 오직 한마디 말만 했다. 나의 아이들이 가까이 왔구나. 나의 아이들이. 그리고 나서 그는 완전히 침묵했다. 비둘기들도 이리저리 날아다니며 그의 어깨에 앉기도 하고 그의 백발 이루만지기도 하면서 지치지도 않고 다정한 기쁨을 표시했다. 비둘기는 성경에 나오는 거죠. 기독교적인 것하고 이제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성자가 앉아있으면 새들이 다 날아와서 어깨에 앉고 그랬다는, 손에도 앉고 했다는
이름이 지금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성인의 경지에 올라갔다 해서 여러 가지를 연상하게 하는 겁니다. 심수행 사자는 짜라투스의 손에서 떨어지는 눈물을 계속 핥았으며, 사자도 성경에 나오는 거죠. 엎드리고 수줍은데서 울부짖고 우러는데, 그러니까 사나운 동물까지도 이제 짜라투스로 옆에 와가지고 하나가 되는 뭐 이런 거를 연상하게 한다. 이 완벽한 단계라고 할까요? 그런 데까지 이제 올라갔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사자가 왔다. 나의 어린아이들도 가까이 왔다. 짜라투스는 성숙해졌다. 나의 때가 왔다. 이것이 나의 아침이다. 나의 낮이 시작된다. 이제 솟아오르라. 솟아오르라. 이대한 정오여. 이렇게 이 얘기를 하고 이제 끝이 납니다. 짜라투스는 이렇게 말했다. 그리고 어두운 산 위에서 솟아오른 아침 태양처럼 이걸 그리며 힘차게 동굴을 떠났다. 그래서 태양이 나오고 동굴이 나오죠. 제 앞에 서문하고 이렇게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짜라투스트라가 거의 뭐 높은 경지에까지, 초연의 경지까지 올라가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결말을 내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원문을 통해서 본 짜라투스트라를 이렇게 말했다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얘기했던 핵심어 중에 신의 죽음, 이거는 여러 차례 얘기하는 거죠. 전통적인 종교와 도덕의 붕괴를 의미하고 기존의 도덕적 기준을 의심하고 새로운 방식을 삶의 삶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고 신의 죽음을 통해 현대인들이 새로운 가치를 찾아야 한다. 신의 죽음의 의미고 자기 극복. 이거 끊임없이 나오는 얘기죠. 자기의 한계를 극복하고 진정한 자아를 찾아가는 과정을 강조했고 이건 힘에 의지하고 인간이 깊다. 노예와 자유인. 현대인들을 비하해 사는 얘기에 노예라고 하는 거는 사람들이 완전히 노예처럼 행동하면서 노예라는 말을 두려워한다. 노예는 타인의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예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요즘 자기 뜻대로 산다라고 얘기하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따지고 보면은 자기 뜻이 아니고 전부 자기도 모르는 인식하지 못하는 어떤 것에 주입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광고의 유혹에 빠져 있다. 근데 왜 애들이 유행 아니고 자기 개성으로 산다고 그러는데 보면 다 복장이 비슷해. 그거 보면 뭔가 광고에 이런 영향받는 거예요. 현대인이 다 그렇다는 거예요. 광고에 따라 사람들이 사는 거예요. 얼마나 광고가 현란해요. 정신이 없잖아요. 그런 것을 보고 이제 자본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뭐 개성적으로 산다는데 다만 그거는 다 광고에 놀아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현대적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노예는 왜 자기가 사는지에 대한 물음을 던지지 않는다.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는 게 노예라는 거예요. 물음을 던지는 순간 목숨이 위태로워져서 그렇죠. 그런데 현대인들은 다 자기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나쁘게 하면 놀아나고 있다. 자유롭지 않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것도 이제 다른 주제하고 연관시켜서 이제 나오는 건데 시장과 국가가 나와요. 그런데 이게 철학자들은 되게 시장과 국가를 부정적으로 봅니다. 시장은 성대하게 차려입은 의리깡대들로 가득하다. 남의 눈을 의식한다는 거죠. 그리고 군중은 자신의 이윈들을 자랑스러워한다. 군중에겐 그들이 순간의 주인인 것이다. 즉 위인들이 그렇다. 그러니까 요즘 보면 연예인들, 셀럽 이런 거를 이렇게 받드는 걸 저렇게 표현하는 거 요즘식으로 얘기하면은. 그래서 그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를 잃어가는 그런 장소가 아닌가. 군중은 특색이 없는 사람이죠. 남이 이렇다면 이렇게 따라고 저렇게 따라고 하는 남의 어떤 그 시선이나 주장에 따라서 좌지우지되는 그걸 이제 일부의 시장의 파리떼에 대하여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철학서에서 시장은 부정적이에요. 욕망을 충족시키는 곳, 자기 자신을 파는 곳, 주체성이 없는 곳, 뭐 이런 의미로 시장은 쓰이는데 실제로 시장이 그런 건 아니죠. 국가라고 그것은 무엇인가? 국가는 모든 냉혹한 괴물 가운데서 가장 냉혹한 괴물이다. 이 괴물은 냉혹하게 거짓말을 하기도 한다. 이 괴물의 입에서 국가는 민족이다. 그 당시 이제 민족주의가 많이 나오니까 19세기에 이 제국주의 시대아니에요? 라는 거짓말이 기어 나온다. 일부의 새로운 우상에 대해 이렇게 말이. 그리고 국가도 되게 부정적으로 봤죠. 많은 사람을 낚을 덫을 놓고는 그 덫을 국가라고 부르는 자들이 파괴자들이다. 그들은 그 덫 위에 한 자리의 칼과 100가지의 욕망을 걸어놓는다. 국가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거죠. 뭐 잘 살게 해주겠다, 어쩌겠다 하면서. 그래서 국가를 대단히 이렇게 비판적으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걸 보고 또 니체가 뭐 아나키스트에 가깝다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만. 그래서 시장과 국가를 대단히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학자들도 이제 이런 걸 니체 이런 사상을 이제 인용을 해가면서 시장과 국가를 부정적으로 얘기하는데 이거는 조금 좀 비판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결국은 18세기를 부정적으로 보는데 18세기가 인류 역사에서는 가장 큰 변화가 오는 거예요. 모든 게 수직 상승합니다. 18세기가 되면. 인구도 8억, 10억 대에서 몇십억 대로 불어나요. 지금 몇 세기, 지금 80억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인간 평균 수명도 축축축 불어납니다. 국민소득도 막 올라가는 시대가 19세기. 19세기. 인류가 가장 좋은 시대로 들어서는 게 자본주의가 발전하면서부터 18세기 시작해서 19세기로 가는 겁니다. 18세기에 이제 우리가 이 얘기해본 대표적인 게 아담 스미스 국부로 나온 건 1776년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시장 경제가 발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류가 먹고 사는 것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예요. 19세기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도 많습니다만. 그래서 19세기가 지식인들에게는 지옥같이 비친 거고 역사를 낙관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이상세계가 열리는 시기가 19세기입니다. 모든 지표가 개선되는 거예요. 19세기. 인류가 먹는 것에 대해서 걱정을 하지 않고 살게 된 세기가 19세기다라고 얘기를 하거든. 최초로. 물론 모든 인구가 다 그런 건 아니고 소위 말하면 산업혁명과 자본주의와 시장경제가 들어선 나라가 그렇다는 겁니다. 최근에 나온 외다시 계몽인가 이런 책을 보게 되면은 인류의 역사가 비약적으로 발전하게 된 것을 통계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계몽주의자들이 19세기를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것에 현혹되지 마라. 그 중에 니체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어떻게 보느냐라고 하는 거죠. 결국은 모든 인간의 어떤 환경이 개선되기 시작하는 게 19세기인데 왜 철학자들은 이렇게 부정적으로 봤을까? 우리가 그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장 경제와 자유민주주의를 옹호하는 사람들은 니체의 주장에 빠져들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철학자들은 대부분 그렇게 봅니다. 낭만주의라는 게 다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니체가 저렇게 이미 얘기한 국가와 시장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로 계속 시장과 국가는 번성을 했습니다. 자유민주주의는. 자유민주주의가 나쁜 건 니체한테는 귀족주의니까. 우리가 조금 철학자들 얘기가 어떤 측면에서는 이렇게 일리는 있지만은 그걸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위험한 니체, 비들 퀘어 아이네스 필로조펜에서 철학의 귀한이에요. 아래가 니체고, 권총을 넣은 게 히틀러 아니에요? 그래서 밑에 보면은 행동하는 히틀러, 생각하는 니체 이렇게 돼 있어요. 니체는 생각했는데 그거 니체 철학을 행동으로 옮긴 게 히틀러라는 얘기인데 저건 이제 또 니체에 대한 잘못된 해석이에요. 물론 이제 하이데거는 히틀러한테 협력을 했죠. 니체는 1900년도에 죽었으니까 히틀러가 정권 잡기 전에 죽었는데 니체 사상에 물론 그런 게 있긴 있죠. 초인 사상, 세상의 속물들을 넘어서라 이런 게 있는데 오용을 했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니체 사상을 히틀러가. 그런데 여동생의 문제 엘리자베스. 무솔리니의 추종자가 된 엘리자베스가 히틀러를 만난 게 1932년도예요. 엘리자베스가 오페라가 희곡인 걸 썼는데 그 상연하는 장소에 히틀러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1933년에 히틀러가 니체 문서 보관소를 방문하고 엘리자베스는 니체 지팡이를 선물해요. 이거는 다 기록으로 남아있고 사진도 찍힌 게 있어요. 그 다음에 1934년에는 히틀러가 문서 보관소를 방문하고 니체 흉상을 바라보며 찍은 사진이 남아있습니다. 그리고 이 엘리자베스는 1935년에 죽게 되는데 히틀러가 참석해서 화한이죠, 화한. 그리고 히틀러가 엘리자베스에게는 계속 관심을 가졌던 거죠. 그리고 니체도 관심을 가졌다. 히틀러는 니체를 그렇게 해석했을 수 있습니다. 위험한 니체다. 이렇게 이제 보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우리나라의 박홍규라고 저 사람은 법학자예요. 영암대학 법학대학 교수 하다가 이제 교양학부로 옮겼는데 많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니체는 틀렸다. 저런 책도 썼어요. 자세히 보진 않고 목차만 봤는데 빌려가지고. 뮤지컬 스릴림이라고 하는 게 미국의 뮤지컬인 모양이에요. 아동 유괴
사건을 뮤지컬로 만든 건데 니체에 매료된 범죄자가 자기가 슈퍼맨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전당포 노인을 때려 죽이는 그 소설 있잖아요. 돌쇠 버스킹인가요? 제아블인가? 그것도 비슷한 거죠. 우리 뛰어나 우리 슈퍼맨 니체가 말하고 있어. 우리 슈퍼맨 절대 안 잡혀. 신경 끄고 다음 생각해. 더 멋진 일을. 우리 둘 다 뛰어난 인간. 봐. 슈퍼맨은 모든 사회를 초월해. 자기 정당하죠. 나쁜 짓을 한 놈들이 유괴를 하고 나서 형제가 유괴를 하고 지가 무슨 슈퍼맨이라고 이런 뮤지컬에 나오는 가상인가 봐요. 그리고 이제 특히 니체는 반민주주의자다 이래서 비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이제 그 니체를 읽으면서 그 본 두 개의 드라마하고 영화가 있는데 니체를 연상하게 하는 영화하고 드라마예요. 그래서 그 여러분 시간 나면 보세요. 이게 니체가 아무 상관은 없어요. 없는데 케이프 피어라고 하는 거는 91년도 영화입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모르실 텐데 그게 로버트 드니로가 나와요. 젊은 로버트 드니로가 나오고 닉 롤테가 나와요. 제시카 랜스도 나오고 뭐 하여튼 유명한 배우가 여러 나옵니다. 닉 롤테는 국선 변호인이에요. 우리말로 하면은.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는 강간범이에요. 그리고 로버트 드니로가 이제 닉 롤테가 변호사, 국선 변호인으로 변호를 부탁을 했는데 이제 로버트 드니로가 유아 강간을 했어요. 그 닉 롤테가 죄를 감해줄 수 있는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어요. 소년이 조금 방탕한 소년이야. 그런데 닉 롤테 생각은 그 소년이 방탕하든 안 하든 로버트 드니로 그 범죄자는 나쁜 놈이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저놈 14년 형을 살고 나와가지고 닉 롤테에게 복수하는 얘기예요. 로버트 드니로가 복수를 다짐하면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전경이 나오는데 거기에 니체 사진이 하나 딱 나와요. 니체가 군대 가서 칼 들고 찍은 사진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복수를 하려고 막 책을 이것저것 빌려보는데 거기에서 짜라수선 이렇게 말했다라고 하는 책을 빌려봐요. 그리고 두 장면이 딱 나오는데 저는 그걸 공부했으니까 눈에 띄더라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아까 법의 얘기인데 국가 얘기인데 여기서는 법을 위반하면 안 돼요. 복수를 하는데도 법적으로 교묘하게 복수를 해요. 그래서 법으로 시비를 못하게. 닉롤테가 법을 피해가면서 잔악한 행동을 합니다. 그런데 거꾸로 얘기를 해서 국가가 없다면 그런 건 방지할 길이 없는 거예요. 법이 없다면은. 그렇게 본다면 니체적인 이 생각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가? 국가를 그렇게만 볼 수 있는가? 그야말로 이 초인 같은 놈들이 설쳐가지고 막 나쁜 짓을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잡겠는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저는 들더라고요. 그래서 케이프 피어라고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아마 짜라수산 이렇게 말했다를 읽은 사람이에요. 예. 감독도 유명한 감독입니다. 그래서 니체를 또 영화에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그리고 이거 이제 와일드 카운티는 오쇼 얘기입니다. 라저니시라고 인도의 명상가, 유명한 명상가가 있죠. 거기도 변호사가 등장하는 이 사진은 뭔가 하면은 니체의 이 책을 보면 성경을 연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니체는 종교 지도자를 떠올리게 해요. 말하는 거란 이런 걸 보면. 그래서 만약에 추종자들이 뭉치면은 종교 집단이 되는 거야. 그래서 와일드 카운티라고 하는 거는 1970년대, 80년대 이야기인데, 그때 히피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가지고 막 미국 사회가 발칵 뒤집히고 그러잖아요. 그 유명하게 버클리 대학에 가보면은 텔레그라프, 거기에 막 도로를 막 그놈들이 와가지고 지배하고 무질서하게 하고 뭐 이 문명을 부정하는 미국 사회의 염증을 느낀 젊은이들 또 뭐 여러 나라에서 이 사회가 썩었다, 나쁘다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라제니 씨를 만나러 와요. 인도로 갑니다. 그럼 무수히 많은 젊은이들이 모이들어가지고 공동체 생활을 해요. 저기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성 개방을 주장하는 집단이에요. 성에 대해서 부끄러움 갖지 말라. 뭐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이제 인도에서 그게 좀 걸려들어요. 그래서 그 종교의 그거를 옮깁니다. 미국으로. 시라라고 하는 유명한 그 젊은 여자가 주동해서 옮겨가지고 거기서 주민들하고 막 갈등을 하면서 4년 동안의 집단 생활을 하는 걸 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 온 사람들은 막 인생의 희열을 느끼는 거예요. 뭐 또 성개방이니까 뭐 성에 대해서는 완전 모든 제한을 다 풀어놓고 그래서 주민들하고 막 이렇게 싸움이 일어나는 그걸 법적으로 투쟁을 하는 미국 사람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저걸 다 법으로 해결해요. 법으로.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양태를 보여주는 거죠. 인간 사회가 엉망이 될 수 있는데 이걸 이제 해결하는 방식이 뭔가 하면 법으로 조율을 한다라고 하는 거하고 사이비 종교 니체도 저런 종교성 광기 이런 것하고 연결될 소지가 많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니체는 철학자이고 개인주의이기 때문에 이것이 종교화될 가능성은 없어요. 그런데 만약 누가 니체 종교를 만들면 사람들이 따라오면 그게 종교가 될 수 있겠다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 두 개는 뭐 니체하고 상관없이 보더라도 재밌는 그런 영화하고 보시면은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인생에 대해서 왜 젊은 사람들이 거기 들어가서 그렇게 행복에 빠졌을까 4년 동안 인터뷰도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를 생각나게 하는 마일드 카운티 한번 보시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종교라고 하는 게 뭔가 하는 그런 생각하고 니체의 메시지가 상당히 종교적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영적인 세계로 들어가면 종교적인 거죠. 그래 우리나라에 이제 니체가 상업화되면서 이 니체의 책 표지에 있는 얘기를 제가 주워 모아봤어요. 이게 왜 니체가 이렇게 잘 팔리는가? 책에 쓰인 구절들입니다. 나를 긍정하고 운명을 사랑한 철학자. 자존감이 낮은 사람이 한국에 많다는 거죠. 니체 철학의 인생의 지혜를 얻는다. 아모르 파티 운명을 사랑하라. 진실, 자유, 나다움. 나다움이라고 하는 게 참 인간들에게 필요하기도 하고 현혹되는 관념이기도 해요.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가? 아니면 변하고 싶은가? 그래, 자기 삶에 다 이렇게 불만족스러운 거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진정한 삶을 찾고 싶다면은 짜르스라를 만나라. 니체의 사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유로워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유는 인간이 갈구하는 것이죠. 모든 사람이 자유로운 하지만은 현재는 자유롭지 못하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살겠다는 삶의 태도. 위대한 해방자가 나를 찾아온 그날부터 지금 니체예요. 인생이 난 의무도 숙명도 아닌 계속 깨닫기 위한 시름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나에게 찾아온 그날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니체를 만나면 네 인생이 변할 거다. 이건 완전히 그 사이비 종교들이 하는 얘기야. 그래서 니체가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많은 영향을 미치고 대중서로 성공할 수 있는 요인도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좀 더 비판적으로 볼 필요가 있겠다. 이게 짜르스의 근거인데 짜르스 이렇게 말했다 나오는 얘기죠. 이제 나 홀로 가려고 한다. 나의 제자들이여. 그대들도 이제 헤어져 홀로 가도록 하라. 그것이 내가 바라는 바다. 진실로 그대들에게 권한다. 나를 떠나라. 그리고 짜라스트라에서 저항하라. 이거는 불교의 얘기죠.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서성을 만나면 서성을 죽이고 그 얘기예요. 그리고 더 바람직한 것은 짜라투스라를 부끄러워하는 일이다. 그가 그대들을 속였을지 모르지 않는가? 사기꾼일지도 모르지 않는가? 이런 얘기죠. 이제 그대들에게 명한 논이 나를 버리고 그대들 자신을 찾도록 하라. 그리고 그대들 모두가 나를 부정하게 될 때 나는 그대들에게 돌아올 것이다. 이건 영혼회귀예요. 참으로 나의 형제들이여 그때는 나를 잃어버린 자들을 다른 눈으로 찾을 것이고 그대들을 다른 사랑으로 사랑할 것이다. 이거는 또 뭐예요? 니체를 추종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앞에 강구문서는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철학은 결국은 나를 다리로 삼아서 다른 데로 가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럼 니체가 이런 얘기 하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철학에서 나를 따르라고 하는 놈이 있으면 그건 가짜예요. 그래서 나를 다 다리로 삼아서 내게로 삼아서 너의 삶을 살으라. 이게 철학의 진정한 가르침이기 때문에 철학책을 읽다고 해서 그게 뭐 답이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철학자들의 이 얘기는 계속 이런 물음을 제기하라는 거야. 자기 자신을 인식하는 것, 나는 누구인가를 물어라. 나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를 걱정해라. 나의 가치는 무엇인가. 새로운 가치를 만드는 능력. 나는 어떤 삶을 살까. 이게 이제 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 이거는 실제로 저렇게 사는 건 고단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행복한 삶은 그냥 저는 철학자들이 이 얘기를 안 듣는 거, 그렇게 인생이 순탄하게 진행이 되면 좋은데, 인생 살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일상적인 고민은 그런 거잖아요. 뭘 먹고 살 것인가. 저는 그랬는데, 당장 먹는 문제 해결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저런 생각 안 하고, 지가 먹고 지가 살아야지 자유로울 수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경제적 기반을 마련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요즘은 그걸 뭐 파이낸셜 프리덤이라고 하는 얘기를 썼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남에게 기대어 먹고 살면은 그게 자유인이 될 수가 없어요. 독립하라.
어떻게 하면 스트레스가 적은 인간관계를 유지할까? 저것도 대단히 중요한 거죠. 사람은 사람들 사이에 살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 인생의 주요한 문제인데 결국은 철학자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게 되지 않는가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제 철학자들이 그동안 어떻게 살아야 하는 이런 문제는 철학적 문제가 아니고 종교나 심리 상담사의 문제라고 생각을 했어요. 철학자가 오랫동안 최근에는 철학은 언어 분석이나 하고 그리고 우리가 대부분 철학가에 온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저런 문제 해결하려고 했더니 엉뚱한 얘기들 하더라. 대학에서 철학자들 교수들은 그런 건 막 철학이 아니야. 교수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거 하려면 교회로 가거나 절로 가라 그러고 그런 게 궁금하면은. 그런데 니체는 이제 소위 말하면 언어 철학의 시대가 끝나고 다시 이제 전통적인 철학의 시대, 이런 실존 철학, 생철학 이런 것들이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 일상인의 태도나 철학자의 태도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지금 여기 현실을 충실하게 살라는 겁니다. 현실의 일상을 충실하게 사는 것. 이것이 철학의 가장 근본적인 가르침이다.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좀 더 의미를 발견하고 잘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니체도 니체의 가르침을 따라서 니체를 배반하고 버려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비판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겠다.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려운 철학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니체에 관심을 갖는 것은 철학을 한 사람으로서 반가운 일이죠. 철학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그렇게 낙관적으로 보진 않습니다만 이거로 니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